네. 뭐라고요? 한국에 가야 한다고요?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자랑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가 어느 날 상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제임스, 축하해. 너 한국으로 발령 났어. 발령? 그것도 한국. 제임스에게 한국은 그저 뉴스에서나 접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 근처에 가면 볼 법한 낯선 문자와 음식들이 떠오를 뿐 그곳에서의 생활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좌천이나 다름없는 발령 소식에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런던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왜 포기해야 하지?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령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그의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온돌 난방의 따뜻함부터 밤 11시에도 신선한 치킨이 배달되는 편리함,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안전한 거리와 첨단 시스템까지.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그는 충격과 감탄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임스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은 너무 좁았구나. 여긴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그의 가족에게도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평범한 영국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런던에 있는 기술회사에서 꽤 이름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경력이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겠지 기대했는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임스, 축하해. 한국 지사로 발령났어. 상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축하요?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인가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딘가 중국이나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발령이라니 이건 승진이 아니라 좌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상사에게 정말 한국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지사는 중요한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내 기술적 역량이 꼭 필요해. 이건 말만 그럴싸할 뿐 본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 역시 와 한국이라니 흥미롭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분위기는 더 참담해졌습니다. 아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아시아까지 가야 하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아이들 역시 학교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혼자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숙소와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의 아파트 사진은 제 기대치를 더욱 낮춰줬어요. 닭장처럼 빽빽하게 쌓인 건물들의 작은 창문들만 가득한 모습. 내가 저런 곳에서 살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11시간 동안의 긴 여정을 거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딘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표지판에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적혀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친절이 낯설 정도로 저는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죠. 택시를 타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강변도로가 이어지며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하지만 저는 그저 이렇게 번쩍이는 도시도 결국 속은 별거 없겠지라며 제 선입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는 닭장처럼 보일 거라는 저의 선입견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조경과 깔끔한 단지가 저를 맞이했어요. 경비원들이 출입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고
단지 내부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딘가 런던에서 봤던 낡고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이곳의 엘리베이터는 마치 비행기를 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던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도착하는 순간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비밀번호를 많이 외우고 다니는 걸까? 문이 열리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 그리고 환하게 비치는 거실까지. 제가 머물게 될 숙소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어요. 거실에서 통유리를 통해 바라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 야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런던의 템스강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여기가 정말 내가 좌천된 곳인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라며 애써 무관심하려 했지만 이 풍경만큼은 계속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숙소를 둘러보는 동안 또 하나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난로도 라디에이터도 보이지 않는데 바닥에서 열기가 느껴지다니요. 런던에서는 한겨울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발이 시려웠는데 이곳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될 만큼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건조하지 않은 포근한 공기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최신형일 뿐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이 디지털로 작동하더군요. 특히 김치 냉장고라는 물건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김치가 뭔지 알지 못했어요. 잠시 짐을 정리하고 나니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야경은 한층 더 화려해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산책이나 해볼까 싶어 단지를 나가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도 은은하게 비춰 거리의 안전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내 상가를 둘러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 카페와 작은 레스토랑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단지 안에 있더군요. 하루 동안 겪은 이 모든 것이 제 상식과는 너무 달라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회사로 향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전날 아파트 단지에서 느꼈던 안정감 덕분인지 걷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대부분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어딜 가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도무지 잡히지 않더군요. 결국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입구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먼지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곳은 공기가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개찰구에서 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표를 사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옆에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영어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세요. 저기 기계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는 친절하게 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또 하나 새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벽과 문이 승강장을 감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스크린도어라고 하더군요. 선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공기 오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런던 지하철의 시끄럽고 덜컹거리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객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좌석 위에는 전광판이 있어 다음 역과 주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자리 한쪽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졸고 있더군요. 회사 근처 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여기서도 독특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줄을 서 있더군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 반대쪽을 비워두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의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는 런던 본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건물 자체는 고급스러웠지만 동시에 실용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저를 담당하는 팀원 중 한 명이 와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무실로 안내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려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덕분에 개방감이 느껴졌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커피를 가져다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각 책상에는 모니터뿐 아니라 개인용 스마트 패드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도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더군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이내 동료들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동료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임스 씨, 구내식당 구경해 보셨어요? 같이 가시죠. 구내식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엔 약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은 거대한 푸드코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입점해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음식 선택도 간단했고 계산도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해두고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디지털 스크린과 화상 회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화상 회의를 진행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매끄럽고 고화질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퇴근길에 마트에서 살 물건을 미리 주문하거나 배달 음식을 예약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병원을 예약하려면 전화로 통화하면서 긴 대기를 감수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손가락 몇 번으로 해결되다니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는 피곤했지만 머릿속에는 온종일 경험한 새로운 일들이 떠다니며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샤워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이날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어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한강 위에 놓인 다리들, 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까지 이 모든 풍경이 저를 불러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사람들이 맥주를 사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늦은 시간임에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도 많이 보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해가 진 후에 혼자 다니는 건 특히 여성이기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따뜻한 샤워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배달 앱을 열어봤습니다. 낮에 회사 동료들이 이 앱으로 저녁을 주문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수많은 음식점 리스트를 보며 고민하다가 저는 간단히 닭강정을 주문해봤습니다. 밤 11시인데 배달이 가능하다고 반신반의했지만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음식은 이미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배달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선 밤 9시가 지나면 식당 대부분이 문을 닫아 배달은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것 투성이야.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너무 안전해. 너희도 와서 한번 경험해봐야 해. 아내와 아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설렘과 감탄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들어오면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런던에서는 퇴근하면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며 달려와 안기곤 했는데 이곳에선 들리는 건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자주 영상 통화를 걸었지만 화면 속에서 보는 얼굴들은 더 외로움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 언제 돌아와요? 왜 매번 출장만 가세요? 라고 물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강변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주말이 되자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갔겠죠. 하지만 여기는 혼자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 풍경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웠어요. 저는 한국의 매력을 하나하나 가족들에게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보았던 안전한 거리, 깔끔한 대중교통,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이곳의 장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공부만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가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런 반응에 저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 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학교의 높은 교육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약간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만이라도 와보는 게 어때?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제 간절함에 결국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제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파트 방 하나를 정리해 아이들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농구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방을 꾸미는 동안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놀라는 모습,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강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들을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통화할 때마다 이곳의 장점을 강조했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 얼마나 유용할지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온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드디어 이곳에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시계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도착했고 피곤한 표정의 아내와 두 아이가 짐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던 중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도로가 참 깨끗하네. 그리고 이 고층 빌딩들은 뭐야? 런던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 아이들은 처음엔 피곤한 듯 말이 없었지만 한강 위를 지나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신기해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아이들과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빠가 사는 집이야? 아내는 거실로 들어와 한강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에게 한국 배달 문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휴대폰으로 치킨과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이 시간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딱 20분 만에 문 앞에 놓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치킨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며 뛰노는 동안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에는 가까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담백할 줄은 몰랐어. 라며 접시를 비웠습니다. 아이들은 불고기를 즐기며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보니 아이들은 금세 신이 나서 속도를 내며 달렸습니다. 아들은 농구 코트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빠, 여기도 농구 잘하는 애들 많네. 언어는 몰라도 농구는 똑같아서 좋아.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피자를 주문했는데 한국식 피자에는 옥수수와 고구마 무스가 얹어져 있어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아이들도 새로운 음식 조합에 즐거워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늦은 밤인데 괜찮겠어? 라고 묻자 그녀는 창밖에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 1시간 뒤 돌아온 아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여기 여성들이 밤에도 혼자 조깅을 하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런던에서는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은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이 함께 산다면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한국에서의 짧은 방학 동안 가족들은 점점 더 이곳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느꼈던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떠나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역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된장찌개 냄새도 싫다고 했지만 이젠 스스로 레시피를 찾아 요리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장을 보는 것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깔끔함과 재료 본연의 맛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문제와 언어 적응, 그리고 아내의 직장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저는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누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처음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들이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친구들도 사귀었고 한국 학교도 다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도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인 학교에 다니며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고 아내는 회사와 재택근무를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런던에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온 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이다. 진짜 다시 왔네. 가족들은 빠르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가족들이 이곳에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동네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직장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죠. 가끔 런던에서의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선택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하자.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에게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가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연구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한국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싱크탱크에서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갈등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각 나라가 어떤 선택을 통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건 제 일이기도 하지만 제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주로 강대국의 외교 전략이나 국제 갈등 같은 거창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레이더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물론 BTS나 삼성 같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국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에 뉴스 알림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우크라이나, 한국의 첨단 무기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크라이나와 한국,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요청을 할까 싶었죠. 전쟁 중이라는 건 알겠지만 한국이 왜 거론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매일같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제였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더군요. 첨단 무기를 보유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고 특히 K9 자주포나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 특히 한국인들이 쓴 반응은 저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죠? 북한도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우크라이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기나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의 이 반응은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 미국이나 유럽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신중한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했죠. 그런데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 국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왔더라고요. 이라크 파병, UN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협력했던 기록들까지. 한국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이유는 뭘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안보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죠. 뉴스를 보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사하면서 저는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독특한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엄청난 균형 감각을 키운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국제적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한국의 신중한 태도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시아 역사 강의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국은 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 산업부터 살펴봤어요. K9 자주포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주포라면서요? 아, 그리고 K2 흑표 전차,
철매투 방공 시스템 리스트가 끝이 없더군요. 이 무기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잖아요. 휴전선 바로 위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있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일이 잦아요. 한국은 매일같이 그런 위협을 견디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군사 기술 개발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들이 왜 첨단 무기와 방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더군요. 베트남 전쟁부터 이라크 파병, UN 평화유지군 활동까지, 심지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난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모든 게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대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죠. 그런데도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조사하며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의 도움을 받기만 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받은 도움을 몇 배로 되돌려준 사례가 많더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베트남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복구했어요.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었죠.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국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니 저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미국은 늘 강대국으로서 자랑스러운 역할을 해왔다고 믿었지만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너희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거 알아? 라고 말했더니 한 친구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거야? 원래 아시아 국가들은 다 열심히 일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친구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넘어갔어요. 조사를 마치고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만들어낸 나라였으니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외교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게다가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있고요. 이건 마치 내 말이 거대한 고래 사이에 낀 물고기가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모습 같았습니다. 한국은 냉전 시대 이후로 아주 복잡한 전략을 통해 이 균형을 유지해 왔더군요. 우선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에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에 주둔군을 배치했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종속이 아닌 협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였어요.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왔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사드 문제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했을 때도 한국은 이를 견뎌내며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했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담대함이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이 약소국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제가 봤던 다른 어떤 외교 관계보다도 복잡해 보였어요. 과거 식민 지배와 역사 문제 때문에 두 나라 간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적 협력이나 안보 이슈에서는 다시 손을 잡는 걸 보며 저는 이 관계가 적대 이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제가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이런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통일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진 진화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죠. 한국은 매 순간 자국의 안보, 경제, 그리고 국제적 이미지를 조율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참 신중한 나라 같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아?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 문제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신중함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 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아주 세련된 외교술이 아닐까 싶었죠.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남아왔다는 사실에 감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전 세계적으로도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1950년대 당시 한국은 모든 게 파괴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은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죠. 먼저 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았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저 외국의 도움 덕분에 성장한 게 아닐까? 하지만 조사할수록 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조는 단지 기반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낸 나라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였어요. 1970년대 한국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운동을 시작했대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시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이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끌어낸 사회적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도 있었더라고요. 노동자들의 긴 근로 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당시 억압적이었던 정치 상황까지.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한국이 자신만 잘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원조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술과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전쟁 당시와 현대 한국의 사진을 비교해봤어요. 전쟁 직후의 사진에서는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사람들만 보였는데 현대 한국의 사진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더군요. 이런 변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측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제 강국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요즘 전 세계가 K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 열광하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문화와 기술 혁신의 여정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노래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강인한 의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이름은 이미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공은 음악의 힘 때문이 아니더군요.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왔다고 해요. 문화는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한국은 아주 일찍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K-팝은 이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 친구가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땐 그저 재미있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문화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글로벌한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죠. 저는 그 드라마가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복잡한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 대단했어요.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도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저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술적 발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같은 브랜드는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세계인의 삶을 바꾼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조차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속에 한국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상업적 성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이었어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미국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주제였죠. 이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평소라면 재미로 즐겼을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화면 속에 담긴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걸 넘어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도전 정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 침략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고구려, 조선,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까지.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정신은 그들의 속담과 문화에서도 잘 드러나더라고요. 한국에는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 말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 속담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민족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온 원칙 같았습니다. 이 도전 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높은 교육열, 스타트업 붐, 그리고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활약. 저는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은 단지 개인적인 노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강점은 연대라는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알게 되었죠. 이 단어는 친절함이나 사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정이라는 개념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강하게 발휘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을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기여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방식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빠른 대응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주목받았잖아요.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가 한국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사례였어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점점 한국 사람들이 가진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도전 정신과 서로를 향한 연대감이 모든 성공의 바탕이었죠.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술 전수와 교육 지원은 한국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국제 협력 방식은 다른 나라들처럼 돈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왔어요. 특히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삼아 여러 나라의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주목했던 건 한국이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에서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교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보여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나라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누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작은 아시아의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영향력과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이유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동료가 말했죠. 케이팝이나 삼성 같은 걸로 유명하긴 하지.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그들의 진짜 매력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있어. 저는 점심시간 내내 한국이 가진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재건부터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까지. 그들은 점점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동료는 말했죠. 진짜 놀랍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 한국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야. 그들의 정신력은 우리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한국에 끌리는 걸까?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줬고, 저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며칠 전,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 주제는 현대 아시아의 경제와 정치였는데, 연사가 한국을 예로 들며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나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두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연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지도로만 보이진 않아요.
그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